화염이 시뻘건 혓바닥처럼 하늘을 핥히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로 자결하는 포탄과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굉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죠. 거대한 왜군의 함선들이 파도에 흔들리며 무수한 병사들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 검고 흉측한 괴물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에 마치 갑옷을 두른 듯한 둔탁한 질감, 쇠부티를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를 내며 외선들을 향해 돌진하는 육중한 그림자. 왜군 병사들은 저 괴물을 바다 위 도깨비라 불렀습니다. 그 거북의 등에는 날카로운 송곳 같은 철침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측면에서는 섬광과 함께 화염을 내뿜는 거대한 대포가 끊임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맹렬히 달려들어 외선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뾰족한 머리로는 적의 함선을 꿰뚫어 버리는 저 움직임은 흡사 살아있는 전함 같았습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며 모든 왜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바다의 지배자, 우리는 이 배를 거북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이 거북선이 강철로 된 갑옷을 두른 조선의 첨단 철갑선이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거북선은 정말 그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철갑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혹은 믿고 싶었던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거로 떠나는 가장 따뜻한 시간 여행, 역사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 한 잔에는 어떤 흥미로운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6세기 후반, 조선은 평화로운 세월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세종대왕의 시대가 무르익으며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그 영화로운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죠. 백성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 농경사회의 소박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고 한양의 사대부들은 예법과 문자를 논하며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은 늘 가장 평화로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일본 열도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한 남자가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이미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조선을 향한 침략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 거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내어달라는 일본의 무례하고도 당돌한 요구를 그저 오랑캐의 허풍쯤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많았죠. 정사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부사 김성일은 오히려 그를 비웃으며 일본은 쳐들어올 형편이 못 된다고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안이한 생각은 국방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육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고 수군은 명목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고요 속에서도 홀로 깨어 거친 파도를 응시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부임 직후부터 전함을 수리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허술한 장비를 보강하고 포를 만들고 군량미를 비축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조선의 수군으로 저 거대한 외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은 마침내 하나의 형상으로 현실에 드러났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 등에는 뾰족한 쇠침이 박혀 있고 머리는 용의 형상으로 위험을 뽐내는 배. 이름하여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처음 진수되던 날 바닷가에 모여든 백성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기이한 모습과 강력한 위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겠죠. 왜군의 주력 함선인 세키부네나 아타케부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 자체로 조선 수군의 희망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왜군 앞에서 조선의 육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의 절규는 온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기적 같은 승전보가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거북선을 앞세워 연전연승을 거두었죠. 옥포에서, 사천에서, 당포에서, 한산도에서. 거북선이 등장하는 해전마다 왜군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군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거북선은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쏘며 적선 속으로 파고들어 그야말로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뾰족한 머리로 적선을 들이받아 부수고 등 위의 쇠못 때문에 적들이 배 위로 올라타지도 못했습니다.
왜군들은 저 괴물선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조총과 화살이 통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거북선은 기적처럼 나타나 나라를 구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에 대한 전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더욱 강력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북선이 거대한 강철로 뒤덮인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사 드라마와 영화, 그림 속에서 거북선은 늘 번쩍이는 소의 갑옷을 입고 나타났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묘사하며 그 위대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거북선은 철갑선이었다는 명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 시절의 조선이 거대한 전함을 철갑으로 두를 만큼의 기술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십 톤에 달하는 철판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제철 기술은 존재했을까요? 만약 거북선이 정말 철갑선이었다면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을까요?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기록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 거북선의 진짜 모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과연 역사의 기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거북선을 둘러싼 역사적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철갑선 논란의 시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고 싶었던 거북선의 진실, 그 실마리는 바로 역사에 켜켜이 쌓인 기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 당시의 문헌들이 거북선을 과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혹자는 이미 굳어진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란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단단해지는 법, 이제 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조선시대는 의외로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꼼꼼히 남기려 애썼고 왕조의 모든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문서 속에 빼곡히 채워졌죠. 그러나 놀랍게도 실록 어디에도 거북선이 철갑으로 뒤덮인 배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북선이 출전하여 외적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다는 승전보와 그 위용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는 충분히 등장하지만 배의 상세한 구조나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의외로 빈약합니다. 마치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북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거나 혹은 그 형태가 굳이 세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익숙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록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상전에 집중했던 조정의 시선은 바다 위의 첨단 병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바로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남긴 기록, 난중일기와 그의 조카 이분 등이 편찬한 이충무공전서입니다. 특히 난중일기는 장군이 직접 보고 느낀 바를 날것 그대로 기록한 생생한 증언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북선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을 변형하여 귀선, 즉 거북선을 만들고 그 위에 판자로 덮개를 씌웠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판자 덮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갑이 아닌 판자, 즉 나무로 된 덮개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판자 덮개 위에는 쇠못을 박아 적군이 배 위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촘촘히 박힌 쇠못은 적의 등선을 막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쇠못이 곧 배 전체를 두른 철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의 등은 두꺼운 나무판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날카로운 쇠못들이 박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군 병사들이 보기에 저 검고 육중한 배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단단해 보였을 겁니다. 조총의 탄환이나 화살이 나무 덮개에 박히거나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쇠못들이 햇빛에 번뜩이거나 포탄이 명중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견고함이 그들에게는 철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철갑선이라는 소문은 어쩌면 당시 왜군들이 느꼈던 공포와 경외심이 만들어낸 과장된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거북선을 강철 갑옷을 입은 배로 굳게 믿게 되었을까요? 19세기 말 서양에서 근대적인 철갑함이 등장하고 세계 각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업적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싶었고 거북선이 바로 그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최첨단 철갑함보다 300년 앞서 우리 조상이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혼란스럽던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근대 지식인들은 이러한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을 고양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고 해방 후에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철갑선이라는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도 대중매체에서도 거북선은 늘 튼튼한 철갑을 두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투영된 하나의 창조된 신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냉철한 역사의 눈으로 보면 16세기 조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거대한 전함 전체를 철판으로 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철판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배의 곡선에 맞춰 가공하여 장착하는 기술은 당시 조선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고난도의 작업이었죠.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며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배의 속도는 곧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으니까요. 결국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겹의 오해와 희망이 쌓여 만들어진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환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북선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거북선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조선은 왜 굳이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거북선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거북선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조선은 왜 굳이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그 시절의 조선의 기술력과 해전 전략을 통해 거북선의 실제 모습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해전 전략과 기술력은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거북선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판옥선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이 자랑하는 주력 전함으로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구조였습니다. 이는 얕은 해안선에서도 운용하기 용이하고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죠. 적선이 접근해 오면 재빠르게 선회하여 측면을 노출시키고 그 측면에 빼곡히 설치된 화포들로 막대한 포화를 퍼붓는 것이 판옥선의 핵심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왜군의 주력 전술이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는 등선육박전이었음을 감안하면 판옥선은 적군이 쉽게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배의 갑판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이러한 판옥선의 견고한 구조와 강력한 화력은 거북선으로 이어지며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판옥선 위에 두껍고 단단한 덮개를 씌워 거북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때 사용된 재료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흔하고 견고했던 목재,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조선은 산림 자원이 풍부했고 특히 잘 자란 소나무는 건축과 선박 건조에 필수적인 튼튼한 목재를 제공했습니다. 거북선의 덮개는 단순히 얇은 판자가 아니라 여러 겹의 두꺼운 소나무판을 겹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현대의 방탄복이 여러 겹의 섬유를 겹쳐서 충격을 흡수하듯이 두꺼운 나무판의 닫힌 구조는 적의 화살이나 조총탄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쇠문 역시 단순한 고정용이 아니라 적군이 배 위에 발을 디디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훌륭한 방어 무기이자 덮개의 견고함을 더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과연 철을 대량 생산하고 가공할 기술력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조선은 철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 제조를 위해 수많은 칼과 창, 그리고 대포를 만들었죠. 철광석을 캐고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주물로 만드는 기술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철의 형태였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얇고 넓은 철판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배의 거대한 곡면에 맞춰 가공하고 또 그것을 목재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의 철갑함에 사용되는 강철판은 아변 기술이라는 고도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는 16세기 조선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철은 대부분 깨지기 쉬운 주철이거나 단련된 연철 형태였고, 이것을 거대한 선박 전체에 두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거북선이 철갑선이 아니었던 이유는 기술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기술력과 해전 전략에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철판을 배에 두른다면 그 무게 때문에 배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방향 전환도 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의 핵심 전술은 바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화력전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적진을 휘젓고 들어가 포화를 쏟아붓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죠. 튼튼한 목자의 덮개는 적의 등선을 막고 내부에서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대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거북선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 그 독특하고 기괴한 외형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떤 철갑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군 병사들은 거북선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괴물을 보는 듯한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거북선은 당시 조선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돌격선이자 포격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갑선이라는 서구적 관념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해전의 특성과 조선의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비범한 전략적 안목이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즉 철갑선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욱 위대했던 선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북선의 진짜 모습을 깊이 이해할수록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북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했으며 그 강력한 전투력의 진정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더욱 생생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연 거북선은 단순히 한 척의 배를 넘어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존재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격렬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왜군의 함대가 마치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일본 함선들이 돛을 펼치고 돌진해 오는 압도적인 위용은 조선 수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망망대해 위 한 줌도 되지 않는 작은 배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을 마주했을 때 병사들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함께 비장한 각오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함대의 선두에는 바로 이 거북선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바다 위로 비장한 각오를 담은 출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선 수군은 거대한 하깃진, 즉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날개 한가운데 작지만 견고한 거북선들이 마치 맹수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결을 가르며 돌진하는 거북선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기괴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용머리에서는 시뻘건 화약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마치 살아있는 용이 포효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 모습에 왜군은 공포에 질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형태의 배가 자신들의 진영을 향해 무모하게 돌진해 오는 것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북선은 일본 함선들의 중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굳건한 방패를 뚫고 들어가듯 왜군의 밀집된 진영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순식간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방에서는 거북선에 장착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같은 강력한 화포들이 불을 뿜으며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육중한 포탄은 왜군의 좁고 취약한 배들을 꿰뚫었고 거대한 파편과 함께 목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포연이 자욱하게 시야를 가리고 화약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을 겁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왜군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불타는 배들은 시뻘건 연기를 뿜으며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왜군들은 조선 수군이 기동성이 뛰어난 선박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포격전을 벌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북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등선 육박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높고 둥근 거북선의 덮개는 마치 미끄러운 바위 절벽처럼 그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쇠못들이 촘촘히 박힌 그 덮개 위로 발을 딛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조총탄과 화살이 덮개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그저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처럼 미약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등선에 실패한 왜군 병사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다에 뛰어들거나 빗발치는 화포 세례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요새였고 누구도 그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거북선 내부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안에서 포수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연신 화포를 장전하고 발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시야를 가렸고 화약 냄새는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사방에서는 적선의 충돌음과 격렬한 전투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지만 숙련된 조선 수군 병사들은 이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노수들은 격렬한 명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 배의 기동성을 유지했고 지휘관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바깥 상황을 살피며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덮개 위로 떨어지는 왜군의 화살과 조총탄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고 그 소리는 병사들에게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이들은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왜군의 진영을 휘저어 놓는 사이 그 뒤를 따르던 판옥선들은 하객진의 양 날개를 펼치며 맹렬한 측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거북선이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돌격선 역할을 수행했다면 판옥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주력 포격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수십 문의 화포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포탄은 왜군 함대를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몰아넣으면 사냥꾼이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북선은 선봉에서 적진을 붕괴시키고 판옥선들은 후방에서 무자비한 포격으로 잔존 병력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처럼 거북선과 판옥선의 유기적인 전술적 결합은 이순신 장군의 비범한 지휘 아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만약 거북선이 서구식 철갑선처럼 무겁고 둔중했다면 과연 이러한 신속하고 파괴적인 돌격 전술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거대한 철덩어리는 바다 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왜군의 조총 사정거리 안에서 둔하게 움직이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선 수군의 강점인 기동성과 화력 집중이라는 핵심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튼튼한 소나무 덮개는 군의 등선 육박전으로부터 조선 수군을 완벽하게 보호했고 그 덕분에 병사들은 내부에서 안전하게 대포를 발사하며 적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존재 자체가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우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특유의 형태와 전술적 운용 방식은 당시의 기술력과 해전 양상에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었음을 전장은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거북선은 단순한 한 척의 배를 넘어 임진왜란 초기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거북선이 없었다면 조선 수군은 왜군의 거대한 함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상실하여 육지에 있는 의병들에게조차 보급이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거북선은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며 조선이 전열을 정비하고 방역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절망의 시대의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상징이자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적 해안이 응축된 걸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환상 속의 거북선을 벗어나 그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불굴의 정신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거북선의 전술적 가치와 함께 거북선을 둘러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거북선은 몇 척이나 존재했으며 그 제작과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거북선에 대한 기록은 왜 이토록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거북선이라 하면 단 한두 척의 전함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곁을 지켰던 특별한 한두 마리 용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몇 척의 거북선이 좁은 남해 바다를 누비며 외적과 맞서 싸웠을까요? 정확한 숫자 대신 몇 척의 거북선이 동시에 활약했다는 기록들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가령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여러 차례 거북선들이 출정했다거나 거북선 두 척이 적진에 돌격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과 같이 대규모 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선봉에서 적진을 휘저어 놓는 역할을 여러 척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좌수영 본영을 비롯해 여러 포구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리했다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척의 거북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하고 손상된 배를 대체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함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대개 단편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정확히 몇 호 거북선이 언제 어디서 건조되었고 어떤 전투에 참여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던 절박한 순간 모든 행정력이 전장의 승패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장수들은 전투의 승패와 병력의 손실 여부, 보급 상황 등을 기록하기에 바빴지 일일이 배의 건조 과정이나 도면을 상세히 남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교한 설계 도면이나 상세한 건축 기록을 남길 만한 여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전함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고 그 운용 자체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또한 거북선은 당시 조선 수군의 핵심적인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 위협적인 성능과 독특한 구조는 왜군에게 심대한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조선 수군의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제작 방식이나 상세한 구조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극비에 붙여져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비밀 기록들은 소실되거나 망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거북선을 건조하고 운용한 기술자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그들의 손때 묻은 지식과 경험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점차 희미해진 것도 기록 부족의 한 원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부족한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거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조선은 예로부터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견고한 소나무는 배를 만드는 데 최적의 재료였으며 조선의 수많은 장인들은 튼튼하고 빠르며 대포를 실을 수 있는 판옥선을 이미 능숙하게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선 역시 이러한 판옥선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노련한 목수들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 뼈대를 세웠을 테고 그 위에 두꺼운 소나무 판자로 덮개를 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덮개 위에는 뾰족한 쇠못들을 촘촘히 박아 왜군이 올라타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배의 건조는 단순히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벌목된 양질의 목재를 운반하고 숙련된 대장장이들이 화포와 칼, 창 같은 무기들을 주조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하나의 거대한 거북선이 바다 위에 그 위용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조선 기술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당대 최고의 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휘력은 단순히 전투 전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전방위적인 역량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해전 속에서 거북선은 끊임없이 손상되고 파손되었을 겁니다. 파괴된 덮개는 교체해야 했고 부러진 노나 파손된 선체는 즉시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영을 비롯한 여러 수군 진영에 병기와 전함의 건조와 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군수기지를 마련하여 전투 중에 손상된 거북선과 판옥선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해군 기지처럼 그곳에는 숙련된 조선공들과 각종 재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수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거북선은 언제나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비밀스러웠기에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처럼 만들어지고 운용되었기에 상세한 기록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기록과 남아있는 유물,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신비로운 실체를 퍼즐처럼 맞춰 나가야 합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과 조선 백성들의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응축된 결정체였으며 그 미지의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북선의 이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거북선을 둘러싼 또 다른 오해와 진실들을 더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거북선은 정말로 철갑선이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거북선의 정확한 숫자는 어쩌면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히려 더욱 웅장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록이 단편적일지언정 거북선은 분명 단 한 척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해안선 곳곳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의 땀과 혼이 깃들어 끊임없이 건조되고 수리되며 전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 강인한 존재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위태로운 조국을 지키려 했던 백성들의 절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거북선은 단순한 전함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온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고통받던 절망적인 시기, 남해 바다를 지킨 거북선 함대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적들은 감히 그 철갑을 두른 용맹한 배에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북선 한 척 한 척에 실린 것은 화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굳건한 의지와 수많은 병사들의 피 끓는 애국심, 그리고 무너진 조선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북선을 보며 단순한 기술적 경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 정신의 위대함,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를 극복해낸 집단 지성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자원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전함을 만들어냈던 조선의 선조들, 그들의 땀과 지혜는 기록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텅 빈 바다 위를 가르며 나아가던 거북선의 웅장한 실루엣은 비록 이제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희망의 정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거북선이 남긴 기록의 공백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그 미스터리 자체가 거북선이 지닌 비범함을 더욱 강조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불명확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역사적 상상력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거북선이 도도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마다 외적의 간담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선의 백성들은 한 줄기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북선이 만들어낸 그 묵직한 존재감과 압도적인 힘,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함대가 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저항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역사 한 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